여야 대선 후보 4명의 첫 TV 토론 이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준비 안 된 초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동문서답 끝판왕이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경기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셀프 감사 쇼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재위와 산자중기를 시작으로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추경 규모를 2~3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여야의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판단을 국회가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오늘은 20대 대선 후보들의 4인 4색 첫 TV 토론에 대한 관전평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으로 공수가 바뀐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처음 맞붙었던 어제 방송 3사 TV 토론. 예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과 사드 추가 배치 문제 등 정책 검증도 이뤄졌는데 토론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를 향해 준비 안 된 초짜, 동문서답의 끝판왕이라며 장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장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 토론회로 맞붙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첫 토론 주제로 부동산이 등장하면서 질문은 대장동으로 쏠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에게 이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CR도 안 먹히더라.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걸 본 일이 없어요. 네 후보는 모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표명했는데 다만 공급 주체를 놓고는 공공과 민간 주도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외교 안보에서도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회담할 국가로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미국을 선택했고 심 후보는 북한을, 이 후보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지 않고 상황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 타격론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에게 집중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안보 퍼플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금 개혁에 대한 대선 후보 간 합의도 있었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다른 후보들도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토론회를 마친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준비 안 된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을 봤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동문서답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어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21일과 25일도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감사 요청에 대해 쇼에 불과하다며 셀프아웃을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불법 황제 갑질이라고 맹비난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요청한 데 대해 감사쇼라고 직격했습니다. 감찰이 아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척 시험을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은 이 후보가 도의사 재직 당시에 채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공금 횡령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주장했다며 그 원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해 셀프 아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이 후보는 관련 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공식 발언을 자제하며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오늘 공약 발표에 집중했는데 농정정책 간담회에 나란히 참석해 농업정책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 수건 사업들을 모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약인 우리 동네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소기업의 상속세 대폭 감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강 대선 후보 배우자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최소 20조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추경 증액에 반대했습니다. 태훈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새해 첫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35조 원을, 국민의힘은 최대 50조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한 개 업소당 300만 원씩 주면 320만 개 업소에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인 택시 기사 이런 등등의 200만 명의 자영업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1,000만 원 정도 해야 그나마 되지 찔끔찔끔 이래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저희들은 약 45조 내지 50조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추경안 심사가 함께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법인 택시 기사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경 증액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재위 답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증액 요구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국가 경제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조 원 정도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그거는 정부에도 행정부의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안한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하반기는 되어야 구조조정이 가능해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고 정말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증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1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 첫 추경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예결위로 넘어가 구체화될 전망이지만 증액부터 정부의 반대가 심해 추경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저녁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박 의장은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 선수단이 선전해서 국민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첫 일정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미디어센터를 찾아 우리 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당부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내 취재진을 만나 선수단이 역량을 발휘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친 국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선수들에게는 후회 없는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 국영방송인 CCTV와 일간지 인민일보와의 릴레이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박 의장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희망한다며 이번 방중이 새로운 30주년을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화교류는 양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중국의 문화 콘텐츠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문화 콘텐츠를 좀 획기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 콘텐츠의 개방 정도가 좀 불균형하다. 박 의장은 잠시 후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과 함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내일은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18개국 정상급 외빈을 위한 오찬에 참석합니다.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도 진행하는데 한중 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과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박 의장은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쇼트트랙 2000m 혼성계주 경기를 참관하며 우리 대표 선수단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과 생각이 담긴 우리 전통 민화를 색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다채로운 색을 덧입혀 표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민화 특유의 전통미에 작가의 창의적인 미학을 살려냈는데요. 국회 아트갤러리 작품전을 김동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으르렁거릴 것 같은 호랑이 대신 익살스럽고 천진난만한 표정의 호랑이가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연잎을 뒤집어 만든 청기와 지붕과 전통 오방색이 조화를 이루고 연잎 모양의 등껍질을 덮은 거북이도 짝을 지어 사이좋게 무릉도원을 거닙니다. 작가는 서민적이고 전통적인 민화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는데 올해는 호랑이 해를 맞아 특별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현대적인 거와 많은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호랑이는 모든 액을 다 막아주고 까치는 모든 복을 다 불러들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올 이민년 한 해에 여기 오시는 관람하시는 분 외에도 모든 분이 평온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옛 자료와 작품도 작가에겐 작품 소재가 되는데 충남 당진과 한성의 지도는 작가의 분놀림에 새로운 문양과 색깔을 입었습니다. 자연 재료로 전통의 멋스러움을 살려낸 덕분에 형형색색의 돌가루가 고운 빛깔을 뽐내고 나무를 진하게 우려낸 색도 작품의 깊이를 더합니다. 민화가 생소했던 관람객도 친근한 호랑이 모습에 훈훈한 기운을 받아가고 호랑이 그림도 크고 전체적인 풍기는 기운도 좋아서 그림 보고 가면 아마 오늘 한 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작가의 상상력과 다채로운 색감이 오감을 자극하는 재미를 느낍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옛날 그림이라고만 생각하고 왔는데 현대적인 창작 민화라는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색감도 한두 가지 색깔일 줄 알았는데 정말 다양해서 볼 게 많았고 재밌었던 전시인 것 같습니다.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다양한 민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국회 아트갤러리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격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자가검진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나 PCR 검사를 받았고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최근 이재명 후보와는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선대위 대변인 박성준 의원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당사 공보단 사무실을 일시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 방문 도중 피라미드를 비공개로 찾은 것을 두고 국민 현실을 외면한 외유성 관광을 다녀온 곳이라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조명희 원내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부대표는 또 검사 키트와 장비도 안 들어온 곳이 많아 국민들이 추위 속에서 거리를 배회해야 한다며 현장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 5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중도 사태로 보궐선거를 하는 지역구는 이낙연 전 의원의 서울 종로와 윤희숙 전 의원의 서초갑, 곽상도 전 의원의 대구 중남구 3곳입니다.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 2곳은 이규민 전 의원의 경기 안성과 정정순 전 의원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입니다.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이 끝난 뒤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거소투표나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이동권이 제한돼 다음 달 9일 투표일에 투표가 제한될 수 있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민심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는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3개 여론조사를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 각각 네. 방식이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두 여론조사는 설 연휴 전, 나머지 하나가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혼전입니다. 네, 이제 혼전이요.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전 선거에서는 한 달 정도면 판세가 좀 굳어지고 우리가 명절 민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여전히 오락가락 오리무중입니다. 그렇군요. 새 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네. 다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이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 그리고 KBS와 한국리서치의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네. 가장 최근인 2일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네, 네. 명절 연휴 기간인 2일, 연휴 마지막 날이죠. 2일 날 네. 실시된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의 조사 결과는 또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혼전의 혼전. 그러니까 조사 방법에 따라 또는 시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하루 계속해서- 실시된 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제 실시됐던 그 TV 토론은 반영되진 않은 거죠.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네. 어제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TV 토론에 반영되는 조사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조사가 네. TV 토론까지도 반영된다고 봅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제 헤럴드 경제 의뢰로 2월 2, 3일 그 양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가 또 오늘 그 나온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재명 40.0, 윤석열 45.7 두 후보 모두 40% 이상 기록한 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네. 이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3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 네. 이것은 김혜경 논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논란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조사 결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한 김혜경 씨 논란 반사 이익을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면서 40%대 중반까지 지지율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 차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40%대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박스권이다, 보합세를 못 벗어난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박스권을 탈출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유력 후보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0% 후반대까지 갔었던 안 후보의 지지율이 네. 헤럴드 경제 KS와의 가장 최근이죠. 이 조사에서는 6.9%, 네. 채 7%가 되지 않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위축되고 줄어들고 그 결과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후보 쪽으로 더 지지율이 결집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대선 주자 지지율 추이도 살펴볼까요? 추세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네. 이 추세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주간 리서치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더 올라갔죠. 네. 한 4%포인트 가량 올라가면서 윤 후보와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이전에 우리가 2017년 대선까지는 보지 못했던 추세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세가 굳어지든 아니면 격차가 계속 유지되면서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는데 이번 대선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를 겁니다. 네, 그 네. 결과가 지금 나오는데 대체로 명절 직전의 민심을 짚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또 바짝 깻잎 반장 차이로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KBS와 한국리서치 지지율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표를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까요? 네.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올라간 상승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도 오차 범위 내에 있거든요. 네. 근데 직전 조사를 보면은 두 후보가 붙어 있었어요. 네. 근데 떨어지더라도 오차 범위 내 수준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정도다. 근데 이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조사 시점이 지난달입니다. 네.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 조사에서는 11.1%인데 우리가 가장 최근 조사 결과로 소개해드린 결과를 보면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채 7%도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네네. 며칠 안 되는 차이지만 변화가 있었다. 네, 안 정체 후보의- 내지 하락세에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정확히 33일 이제 남은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아니면 바꿀 의향이 있을지 물어봤더니 마음을 굳혔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점점 높아지죠. 네네. 이제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이제 나올 만한 이슈들은 다 나온 겁니다. 큰 한방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대선의 특징은 메가톤급 공약도 잘 없고 물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약은 있지만 그렇게 유권자에게 전달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표심을 결정할 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네.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이 조사 결과에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13.6%인데 여기에 주목할 것이 13.6%면 액에게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들이 변할 때 네. 승자가 달라지는 거죠. 대선 당선자는 이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13.6%가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주냐.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특히 이들이 누구냐 하면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표심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MZ세대 여성 중도층, M여중이지만 특히 더 좁혀보면 여성, 그중에서도 더 좁혀보면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MZ세대와 가정주부층 바꿀 수도 있다가 바로 이제 부동층인데 13.6% 이들의 이제 표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가 이제 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그 헤럴드 경제 그 의뢰로 나왔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결과에서도 계속 지지하겠다가 85.8, 한 주 전 84.8%와 이제 거의 비슷한 조금 더 상승을 한 거죠. 네. 바꿀 수도 있다가 12.6, 조금 약간 소폭으로 줄었네요. 방금 전에 우리가 그래프를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꿀 수도 있다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후보자 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텐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의 마음을 누가 돌려놓느냐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지지하는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제 물었더니 네. 후보별로 바로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를 좀 확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자, 이 그래프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스타일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하고도 차별화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를 보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놓고 물어봤을 때는 3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66.4%는 이재명 후보를 좋아서 지지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절반가량인 50.5%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 누가 싫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된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후보 개인이 견인하고 있는 지지 기반이 아니라 정권 교체, 반문재인,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보면 안철수 후보는 32.6%,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네. 3명 중에 1명 정도는 안철수 후보가 좋아서지만 3명 중에 2명 정도는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심상정 후보든 다른 후보가 싫어서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어떤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냐.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자기가 견인하는 지지율은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남아있는 한 달 동안도 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단일화는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네. 이게 윤석열 후보의 고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을 이제 간단히 드리겠는데 네. 답변도 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TV 토론 보셨죠? 네. 이게 이제 지지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고
깊게 영향을 미친다. 모든 유권자는 아니지만 토론회를 보고서 본전 토론 아니냐, 별 뭐 한 방이 없었잖아요. 이렇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토론회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 토론의 진검승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후보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음 주 초반의 결과에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역대 두 번째 시청률입니다. 어제 저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본격 토론을 벌였던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그 결과는 시청률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닐슨 코리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약 2시간 KBS, MBC, SBS가 생중계한 토론회 시청률의 총합은 39%로 역대 법정 TV 토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토론이 진행됐던 시간대가 황금 시간대인 점, 그리고 토론회를 생중계한 주 유튜브 채널의 동시 접속자 수도 40만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선을 향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역대 대선 TV 토론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법정 TV 토론이 처음으로 시행된 15대 대선 때였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국민신당 이인재 후보가 토론을 벌였고요.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라 경제 파탄의 책임론을 놓고 후보 간의 첨예한 설전이 벌어지면서 사상 최초 TV 토론 시청률은 55.7%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TV 토론의 시청률을 놓고 이번 대선에서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가 됐습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토론의 시청률을 언급하면서 5%포인트 이내 또는 5%포인트 안팎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대선의 TV 토론을 살펴보면 시청률이 30%를 상회하면 1, 2위 간의 5%포인트 이내 박빙의 대선이, 20%대의 경우에는 격차가 큰 대선이 펼쳐진 바가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은 대선 기간 판세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최소 3차례 더 남아있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여전히 오리무중인 초박빙의 판도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여야를 사로잡은 안 토론 실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놓고 아전 인수격 평가를 내놓으며 상대 후보를 깎아내린 반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선 여야 모두 이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선의 막판 변수인 야권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제각각 전략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안 후보의 TV 토론에 대해서 안철수의 재발견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뒤질세라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준비가 많이 된 분이라면서 축혀세웠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재발견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게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로 조금 이전하는 효과들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도층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희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준비가 많이 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는 이제 결국은 단일화한 편이니까요. 안철수 후보 본인의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의 발언에선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안 후보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읽히는 반면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에선 야권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과 강한 자신감마저 느껴지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선 높은 정권 교체 민심에도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안 후보와 힘을 합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일화의 성급기로 일관했던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안 후보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단일화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단일화가 실제 도움이 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력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자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의 대선 레이스 완주를, 국민의힘에선 야권 단일화를 놓고 이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단일화의 1차 분수령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여야는 과연 어떤 셈법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대선은 이제 한 달여, 정확히 이제 D-33인데 이 시점에서 열렸던 대선 후보 4자 첫 TV 토론. 국민이 이제 후보 검증에 그동안 이제 목말랐던 만큼 역대 TV 토론, 대선 TV 토론 시청률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튜브 40만, 시청률 39%를 기록했는데 두 분 다 지켜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총평 겸 이번 첫 TV 토론의 승자는 또 누구였다고 평가하시는지 겸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일단 굉장히 큰 관심 속에 토론회가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대선 후보 토론이 39% 찍은 거는 제가 오랜만에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는지 굉장히 유익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본인이 행정을 하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을 겪으면서 그 경험들, 본인이 얼만큼 해왔고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가감없이 좀 말씀드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부 디테일에서 좀 틀린 면이 있었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과거에 우리가 윤석열 후보의 토론 방식을 봤을 때 그보다는 꽤 많이 상승한 걸로 보이거든요. 본인이 정책적인 면이나 뭐 억양이나 뭐 안 좋은 습관 같은 것, 도리도리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양 후보 모두 뭐 누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다들 후보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다 무난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나온 지지율 동향들을 보게 되면 뭐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2, 3, 4위에 있는 주자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지지율을 더 상승시키고 내지는 어떤 지지율 역전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야 됐을 텐데 다들 비슷한 점수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선두가 그대로 선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두는 윤석열 후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 토론 리스크를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잘 못한다. 사실 그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지만 전혀 어떤 흔들림 없이 최종 후보까지 됐는데 민주당이 그 잘못을 반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버리는 그런 오히려 역설적인 일이 나와버려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더 좋게 됐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나온 그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게 돼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더라고요. 5명의 전문가가. 그런 만큼 사실 어저께 토론회의 승자는 윤석열 후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날카로운 평을 해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은 저마다 자당 후보 우위를 강조하면서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일관, 경제, 민생을 가장 중심에 두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정책 토론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속성과에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 후보의 국정운영 철학, 또 정책의 구체성,
이런 것이 나오기보다는 완전히 불안감을 넘은 불쾌감을 더한 그런 TV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시정 일관 차분하고 듬직한 자세로 국가 지도자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토론하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자신감 있는 모습은 온데가 되었고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고 지도자다운 의남은 없이 그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얄팍한 언어 유희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네, 어제 토론 분야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부동산이었는데요.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공급 확대를,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규제 철폐 방점을 찍었는데,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청약 점수 그 질문에 허를 찔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부동산 토론 평가를 해주시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가장 저는 좋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실패작이라고 불릴 만큼 이 부동산 이슈에 관련돼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것에 반대로만 가도 부동산 값 잡힌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 가장 악법이라고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내지는 폐지를 말씀하셨고, 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전세들을 너무 빠른 속도로 없애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전세값을 같이 올리면서 집값도 같이 인상시키는 그런 악영향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임대차 3법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재검토 말씀하셨습니다. 종부세라는 것이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라는 비판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발목 잡고 있고 부동산에 거품을 끼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급 확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시차가 있습니다. 대개는 5년, 3년, 길게는 10년 정도까지도 걸리는 게 공급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발목 잡고 있는 규제부터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준 발언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는 반사체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과연 이런 규제들, 이런 법들이 물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부동산이 해결될 거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 저는 나머지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공급을 좀 늘리겠다 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을 하겠다.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뭐 서울공항이라든지 이런 곳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종부세 폐지에 방점을 찍고 대출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임대차 3법에 방점을 찍었단 말이죠.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오직 비판만 하면은 지지율이 올랐던 그 과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5억의 집에 아마 이번에 50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과연 이게 과도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요. 3평짜리 집에 연 6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데 25억을 가진 사람이 1년에 50만 원의 종부세를 내는 게 과연 과도한가요? 윤석열 후보는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반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공급 늘려야 된다는 말씀은 국민의힘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했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민주당에서 공급 확대를 늘린다는 게 저는 생소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값을 잡는 데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주 필요하지만은 공급이라는 게 시차가 있다는 말씀 제가 같이 드렸기 때문에 공급은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종부세 얘기를 같이 더 드린 것이고요. 종부세라는 것이 뭐 1%만 해당하는 뭐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수도권에서 집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한 10% 정도가 종부세 해당자가 됩니다. 한 94만 명, 한 100만 명 정도 가까이가 됐고 문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해당자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1년 사이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한 42%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 속도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다, 부자만을 위한 세금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공시지가랑 연동된 이상 공시지가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현실화했을 때 종부세의 범위가 늘어나는 건 분명 당연한 것이고 종부세 액수까지도 내년부터 올해부터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판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 자유 주제인데요. 시작부터 이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제 공세를 취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이제 이를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을 끌었었는데 대장동 공방이 또 이제 뜨거웠었습니다. 이 대장동 공방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훈 위원장님부터. 예상했던 대로죠.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을 꺼내왔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다시피 본질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김만배가 3억 원을 가지고 뭐 몇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법인의 자본금조차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후보다. 김만배 씨가 그렇게 수천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불법적이고 부정한 대출을 통해 이렇게 그 사업 자금을 조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업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의 검사가 윤석열 후보예요.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후보로 인해서 비롯됐다고 저희는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단 덮어두고 그럼 과연 성남에 있을 때 공공개발을 막은 건 누구냐? 국민의힘이고 지금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분들 다 국민의힘이죠. 이런 모든 사안들을 내려놓고 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찔러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인가요?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를 까면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이재명 후보인지 아니면 정말 그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에 대한 수사 그리고 언론 보도가 5개월,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단 한 가지도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돼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득을 취했다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 대장동 의혹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자화자찬을 했었지만은 이 대장동 설계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어저께 토론회에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럼 알았으면은 공범인 것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 잘 됐다, 잘한 거다라고 하면 본인이 설계해서 칭찬하시고 이것이 내가 한 거라고 자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몰랐으면 그냥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니까 몰랐다 그러면 그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외교 안보에선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대북 선제 타격론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윤 후보가 쏘아 올린 두 화두에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비판을 했고요. 윤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두 분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무용론을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수도권은 뭐 저고도 내지는 중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고고도 방어 체계인 사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최근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들을 보면 전부 고각으로 이렇게 쐈던 것이 우리가 확인된 결과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각으로 미사일 발사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드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대단히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이런 수소폭탄 말고도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EMP 폭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로서는 사드밖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를 물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여러 가지 공격 수단에 대해서 미비점을 그대로 안고 가자라는 태도와 다름없기 때문에 사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사드 배치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간과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한령을 발표하거나 이런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안보를 생각해서 사드를 배치하기보다는 일종의 갈등을 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드 배치를 통해서 다시 안보 정신을 회귀한다거나 지지층 결집의 차원이지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돼도 사드 배치를 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드 배치에 대한 합의가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배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 이렇게 피해를 받고 그 결과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히 선거 구호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사드 배치를 하고 선전포고에 준하는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는 거면 정말 국정을 비디오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자리 분야 이제 토론에서 인상적인 그 단어와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알리백인데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기습적인 질문이었는데 모른다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제 좀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알리백이라는 단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분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변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다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리백이라는 것이 막연한 그런 현상은 아니거든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내용인데 이걸 모른다?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해요. 물론 일반 국민들께서는 생소한 단어지만은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이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글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알리백을 안다라는 과시는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 토론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알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지는 우리가 이제 결국 원전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또 다른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다 생소한 개념들이었는데 결국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원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었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소한 개념을 꺼내기보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 인터넷 검색에 알리백이 뭐야라고 검색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 토론회라는 것이 본인들끼리 토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내 정책 비전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 토론회인데 국민들한테 생소한 개념이라 그러면 결국 국민들한테 검색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알아봐라 이제 이런 태도로 들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알리백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거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물어보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개념을 확인시키면서 이거 당신 모르지라는 태도가 너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감원전이라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말을 꺼내신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탈원전도 아니고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원전이라는 사실 지금 기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알리백에 대해서 뭔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오히려 또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해주신 이야기 조금 더 덧붙여서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토론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후보들이 어떤 모습 보일지 관심인데요. 올바른 정책 검증의 토론이 되기 위해서 자당 후보 그리고 상대당 후보에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선 의원님.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좀 아쉬운 점을 국민들 대부분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에 있어서의 조금 더 구체성이라든지 선명성 이런 것들을 더 이제 확보하기를 아마 국민들이 원하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을 너무 네거티브라고 해서
대응을 안 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와의 연계성을 궁금해하시고 국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관계 당사자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도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는 후보를 연습하고 계세요. 윤석열 후보의 일정을 보면 하루에 한 개가 있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과외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원희룡으로 후보를 교체할 일이지 준비가 안 된 후보가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께 굉장히 신뢰다. 대선에 나오려면 최소한의 준비 그리고 연습은 사전에 다 완료된 상태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은 이번 토론에서 과연 후보자, 배우자가 등장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등장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이 현재 이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에게 바로 이 상황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저희 캠프에서는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감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반대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뭐 모른다, 아니다, 뭐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일갈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책임지는 모습에 더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과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범죄 의혹들, 김건희 씨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장모께서 뭐 무죄가 나왔지만 다른 혐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김혜경 씨 사례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면 되죠. 책임지고 사죄하는 모습이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지는 대리 처방 등은 법률상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감사보다는 수사의 영역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명 이런 거 중요하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뭐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은 문제가 되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수사도 같이 분명히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법률 리스크 동시에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같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혜경 씨에 대한 논란이 조금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사자 TV 토론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쪽 지역에 눈 소식도 있는데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7cm 이상, 충청 지역에 최고 3cm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